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금값을 밀어올린 것 같습니다. 즉,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렇게 금값을 밀어올리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요인이 지금 이렇게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 가장 큰 거는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금값을 밀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하고 금값은 이게 반비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은 갖고 있어도 이자는 안 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단기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인데, 즉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금 가격에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이야기는, 이거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금리하고 금 가격은 이렇게 반비례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9월 달서부터는 미국의 단기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튀르키예 등 브리스 국가들이 지금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외환보유고에 담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즉, 이들 나라의 금 수입이 지금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달러 등 기축통화들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 한 15년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유동성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화폐의 유통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대체 자산인 금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여러 차례의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서 금값이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러한 각국의 규제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금가격이 수요와 공급, 즉 시장 논리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이는 그래프가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들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올해 9월 달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두세 차례, 그 다음에 내년에 서너 차례 등 앞으로 해를 갈수록 인하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금값이 이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급격히 치솟는 금 가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01년 당시만 해도 금 가격은 온스당 300불대였습니다. 그러던 금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리를 맞으면서 2009년도서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1년도에 온스당 2,000불 가까이 올랐다가 미국의 금선물 시장 규제로 인해서 이게 1,300불대까지 급격하게 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20년경에 다시 온스당 2,000불대까지 올랐다가 이때 또 미국
정부의 금선물 시장 규제로 인해서 1,500불 때까지인가요? 1,600불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온스당 2,000불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거침없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이미 2,50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과연 이 오름세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지속될지, 그리고 오른다면은 얼마까지 오를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지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 중앙은행들은 갖고 있던 금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매각해 왔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서는 이때서부터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때서부터는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이유는 당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특히 달러가 약세화되면서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대신에 외환보고에 안정적인 금을 담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이때서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세계금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이후 10년간 세계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 보유량이 4,500톤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세계중앙은행의 금 보유 총량은 총 36,000톤에 달했습니다. 이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15%나 증가한 보유량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이상으로 중앙은행들이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 3분기서부터 평소 분기당 한 200톤 내외의 금을 매입하던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때서부터 2배 이상, 즉 분기당 금을 400톤 가까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이는 그래프가 2022년도에는 자그마치 1,136톤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여서 그간 사들였던 금액에 비하면 2배 이상 사들인 금액이 폭등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037톤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20%가 넘는 금 222톤을 중국의 인민은행이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금을 매입하는 주도 세력들이 중국,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등 브릭스 국가들이 이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는 외환보고에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달러의 헛발질이 부른 부메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비중이 지난 20년 사이에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71%에서 59%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5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러한 설도 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금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불거져 나왔냐면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특히 2020년 상반기에 미국 국채의 전체 발행액이 3조 3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때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인수한 금액은 4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이때서부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2020년 상반기에 아주 극적으로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 인수하지 않은 어떤 상징적인 그래프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이게 2022년 상반기에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들이 줄어든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중국이 그들의 외환보유고 내에서 미국 국채 보유액이 줄어드는 이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미국 국채의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에서 올해는 7천억 달러대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시점에서 지금 40% 이상의 미국 국채를 줄였는데 이러한 축소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값에 대한 거시경제 측면의 의문점들이 있는데 지난 14년 사이에 달러 등 주요 국가의 법정 통화 유동성이 거의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대체 자산인 금값은 이에 비례해서 올라야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간 금값은 그렇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래프가 세계 4대 기축통화의 발행액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들여다보면 여기 이 빨간 선이 미국의 달러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발행액이 1조 달러가 안 되는 8천억 달러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게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4조 3천억 달러까지 증액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미국 달러 발행액이 이때 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4조 3천억 달러의 발행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제닛 옐런 연준 의장 시절에 긴축을 진행하면서 이때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거의 한 3조 7천억 달러까지 5천억 달러 이상을 줄였었는데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달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어서 약 3조 5천억 달러가 2달 만에 발행됨으로써 가뿐하게 달러 발행액이 7조 달러를 넘어서서 8조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금액이 8조 달러인데 즉 10여 년 사이에 미국 달러의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값도 이와 비례해서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값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화를 보면 지금 미국 달러보다도 더 많이 발행된 통화가 여기 유로화입니다. 즉 유로화가 달러보다도 더 많이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유통 발행량이 가장 많았던 통화가 여기 지금 황색으로 보이는 유로화입니다. 그런데 유로화를 자세히 보면 다른 나라가 팬데믹 사태 때 이렇게 통화량을 급격히 늘렸을 적에 유로화는 전혀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에서처럼 이때 중국은 팬데믹 봉쇄 정책을 쓰면서 통화 발행액을 전혀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 통해 이 4대 통화 중에서 가장 발행량이 많았던 유로화가 가장 발행량이 적은 상태로 발행액을 굉장히 억제를 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화폐 발행액에 비례해서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맞았습니다. 즉 유럽이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맞았고 두 번째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한때는 4%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올랐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전혀 맞지 않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위안화는 이때 발행액을 억제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지준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통화 팽창 정책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은 그들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지준율을 높이는 통화 팽창 정책을 계속 쓸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시기에 금값이 오르지 않았던 것은 특히 미국 정부가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값이 온스당 2,000불 가까이 오를 때마다 금선물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뿜어냄으로써 금값 상승을 억눌렀습니다. 2009년 당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이후에 그들의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 대신에 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월스트리트에서도 조지 소로스나 폴 앤 존스 같은 헤지펀드들도 금에 대량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미국 정부는 이들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금 가격 억제에 해당되는 정책을 연이어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취한 정책은 단기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미국 선물 시장에 증거금을 연속적으로 올림으로써 인상함으로써 금 가격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자 현물 시장에서 실제로 현물금을 대량으로 투하를 해서 금 가격을 심각하게 억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온수당 2,000불 가까이 상승했던 금 가격이 이런 여러 차례의 규제로 인해서 1,300달러 내외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지 소로스와 폴 앤 존슨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이후 헤지펀드에는 두 가지 원칙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거시경제의 흐름에 맞서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에 맞서지 마라. 라는 교훈이 오늘날에도 헤지펀드 업계를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2020년에도 또 한 번 재개됩니다. 이때도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불까지 상승하니까 이 금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에 규제를 퍼붓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당시에 엄청난 유동성이 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선물 시장의 가격은 이렇게 큰 화폐 발행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금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거는 이 시기에 미국 정부가 금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 선물 시장에 엄청난 규제를 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규제를 가했는지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